188 성리학에 대한 얘기. 자, 성리학의 한계 새로운 사상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하더라. 병자론이 더더욱 그렇더라. 특히 17세기에는 예학이 등장하더라. 예법에 대한 학문이죠. 예법에 대한 학문이다. 예법에 대한 학문이더라. 전쟁 이후에 더더욱 더 강조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김장생, 가래짐남. 책에 없을 거예요. 메모하시면 돼요. 선조들이 등장, 선조들. 김장생, 정구, 중국의 선생 5명을 기록해서 오선생, 예설분류. 강해올 때. 우리 전쟁 이후에, 그죠? 전쟁 이후에 신분제가 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게 예법을 더욱더 강조하는 시기가 오더라. 그 예법이 김장생의 가르짐락과 오선생 예술분류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성리학자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예학을 한층 더 강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법이 된 얘기. 그 다음에 주자 성리학의 절대야. 성리학의 절대. 누구도 성리학에 건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리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야. 성리학이 전부가 아니야 하는 사람, 밑에 나와 있는 사람들. 윤유, 박세당 같은 사람입니다. 윤유와 박세당 같은 사람. 윤유. 네. 공부해봤더니 성리학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사문난적으로 쫓겨난다는 얘기죠. 네. 우리 사대부들의 문파를 난잡스럽게 만드는 적이다 해서 되게 많은 피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에 어떤 학문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리학 이외에 어떠한 학문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전쟁 이후 더더욱이 신분제를 더더욱 국권이 강조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박세당의 제일 밑에 사변록 체크하시면 사변록. 네. 양명학의 이론서죠. 네. 훗날 4대 사변록편이 나오죠. 비판서가 나오죠. 이양 선생의 비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양명학 가겠습니다. 양명학에 대한 얘기. 이양의 비판으로 본격적 지정 17세기 후반부터이다. 이양 선생이 비전한다. 이양 선생. 밑에 전습록편에 비추. 전습록편. 예. 이양 선생이 양명을 비판하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리학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회에 신분제 제도를 인정하는 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왕실, 그다음에 사대부, 중인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양명학은 신문제를 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항 선생 같은 경우는 양명학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다는 거죠.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습녹변이라는 책을 써서 이항 선생은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많이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전습녹변이죠. 네. 양명학 비판서입니다. 신문제를 부정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서울에 살 수가 없어서 인천 앞에 있는 강화도로 가서 살게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강학파라고 표현하더라. 강학파라더라. 아니, 신분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인천 한복판에서 서울 한복판에 살 수 없잖아요. 양반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지. 되게 탄압하겠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애탄 섬에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 그래서 자주 쓰죠. 가학자 각풍을 유지하고 있더라. 집가자. 집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하더라는 얘기죠. 쉽게 해서 막 전단지 돌리고 막 인터넷에 띄워서 우리 학원으로 와서 공부하세요. 뭐 이런 거 못 한다는 얘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가학적 학풍에다가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학문 정도 머물고 말더라. 강학파 형성가입니다. 정제두 책 한 밑줄 하나 그거 봅시다. 189쪽에 정제두가 18조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연구, 가학 밑줄로 가학 형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 물려받는 식으로 가더라. 정제두가 촌원 만물일체설 등을 저술하게 됐다. 밑줄 정도만 보세요. 책 정도. 그 다음에 주장, 신분제 폐지 주장. 많이는 동일하다고 보지. 동일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죠. 치양지설. 밑줄 보시죠. 치양지설. 자주 하는 얘기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조물주가 존재한다면 조물주는 사람을 만들었지. 신분제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 맞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신분제 사회에 태어났다면 어떡해요? 내가 태어난 노비야. 억울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양반이야. 좋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양지설, 양지설이라고도 하고요. 조물주가 존재한다면 가장 보입니다. 조물주가 존재한다면 그 조물주는 사람을 만들었죠. 맞죠? 신분제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맞죠? 이것도 맞죠. 이게 양명학이 주장한 양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신분제 사회에서 얘들이 온전하게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양명학의 개성가입니다. 이건창, 이건빵, 김태경, 거기에 박은식, 정인보 잡아야 된다. 박은식, 정인보가 한말의 마지막 양명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한계를 느꼈던 사람들이죠. 정인보, 박은식. 이 사람들 어차피 성리학자 맞아요. 한계 왔을 거 아니야. 받아들여야지. 정인보와 박은식 같은 대학자들이 마지막 마지막 양명학자라는 거예요. 한말에. 한말이라는 건 대한제국을 얘기하면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죠. 한말의 마지막 양명학자이다. 이항의 비판, 전승녹변을 통해서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양명학자들 비판했다. 빈출이에요. 이항 선생의 전승녹변 빈출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거기다 이의를 살짝 집어넣으면 아무 생각 없이 당할 수 있다. 이항이야. 여기도 좋아. 이항 선생이 어떻게? 이 자식들 봐. 황당한 새끼들이 왔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신분제 사회에서 무슨 신분제가 부정하는 우리는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 누구라고? 이항이라고. 이의 전승녹변이 아니라 이항이야. 잘 외워주셔야 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이 자식들 봐. 황당한 일이냐? 다음 페이지. 강학파의 도표 봐주시죠. 도표가 통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루의 정제두. 그 다음 제일 밑에 봐. 이건창, 이건빵, 이건승. 보이시나요?
그 밑으로 이제 정인보 박은식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91쪽. 191쪽. 서양과학기술 전례가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16세기에 중국에 소개하였고 사신들을 통하여 조선의 17세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문물 대표적인 세계지도, 천리경, 자명종, 하포, 시헌역은 우리 효종 때 들어온 거 아시죠? 우리 달력에 대한 역사 공부할 때 끊임없이 했죠. 시헌역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24절기. 24절기가 우리 얼마 전에 처서 왔잖아요. 처서 이후에 온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벌써 새벽 되면 약간 쌀쌀해지잖아요. 지금 우리 딱 좋지 않아 살기 그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딱 이 정도만 돼도 딱 좋겠어요. 그죠? 긴팔 입을까 짧은팔 입고 고민할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선선하니.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변화가 오더라. 그죠?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 기술들이 중국 청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중국 중심 세계관의 변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지전설 봐주시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아서 낮과 밤이 생기는 주장이다. 지구가 스스로 움직이는 뜻을 지동설이라고도 하지만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뜻은 아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철학자 중에도 지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김성문, 홍대용, 최한기. 그 기출 적어놔요. 색깔 좀 칠해주시고 기출이에요. 좀 경찰 간부 보라고 좀 높은 시험이 있는데요. 경간부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성문, 홍대용, 최한기. 거기에 이익을 집어넣었어요. 이익도 처음에는 주장했어요. 이익도 처음에는 지전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마음을 돌려서 공자를 따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결국 뭐야? 지전설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간부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공무원시험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심플하면 어려운 거예요. 사료가 제시됐을 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보면서 되게 1초 만에 사료 핵심 내용을 빨리 짚어야 돼. 눈으로 빡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아마 다다음 달쯤 되면 아마 사료 특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료 특강할 때 그 사료집을 보면서 밑에 기출도 다 적어놓거든요. 계속 작업하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 99% 다 됐어요. 명절 지나면 다 끝날 거예요. 제 작업이. 올해도 수업을 한번 했고 시험 작년에도 한번 했거든요.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도 한번 또 할 것 같은데요. 대개 한 80% 전부 다 수정 다 바꿨습니다. 통째로 다 바꿨습니다. 작년 했던 또 써먹으니까 또 막 미안해서요. 전부 다 갈아엎었습니다. 한 80~90% 다 갈아엎었습니다. 카테고리는 그대로 돼 안에 내용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료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바꿨습니다. 서양식 대포 보시기 바랍니다. 벨테브레이, 하멜 등 훈련 도감의 소속 앞에서 별표를 한 3개 하시죠. 기출입니다. 벨테브레이 이 사람들 대부분 공통점인 게 홍콩에서 동인도 회사에서 물건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중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배가 난파돼서 제주도에 흘러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체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서울로 압송하는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벨테브레이가 1번이고 하멜이 2번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벨테브레이, 인조, 그 다음에 하멜, 효종이에요. 인조, 효종이에요. 두 사람 다 공통적인 것은 네덜란드인이었어요. 그래서 벨테브레이를 서울로 잡아왔어요. 서울로 잡아와서 신분 조절 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조선에 살겠다는 거야. 안 가고. 그래서 박연이라는 말은 우리식 이름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에 기하하게 된 거야. 그리고 조선의 여성과 결혼해서 여기서 2세들을 놓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어요. 자, 좀 지나지 않아서 효종 때 제주도에 또 다른 배가 난파돼서 하멜을 포함한 한 20여 명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그 당시 영어가 안 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시대는 영어가 아니고요, 네덜란드어였어요. 네덜란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벨테브레이가 제주도를 간 거야. 벨테브레이가 가가지고 이 사람을 통역을 해야 되는 거야. 요즘 말씀은 Where are you from?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웃기는 건 오랜 기간 동안 조선말만 하다 보니까 자기를 국어를 갖다가 까먹어 버렸어.
누가? 벨트브레이가. 통역이 안 되는 거야. 같은 나라 민족인데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같이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이제. 한국말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모국어를 까먹어 버린 거야. 그래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10일, 20일 생활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귀가 조금 열리는 거야. 그때부터 통역이 가능한 거야. 그때부터 왜 왔습니까? 뭐 무슨 일로 가다가 난파됐습니까? 전부 다 보고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벨트브레이가 써서 다시 서울로 데리고 온 거야. 누구를? 하멜을 데려온 거야. 그리고 하멜에 대한 정보들 참 하나 캐치했겠죠? 그런데 약간 우리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되게 서양의 고급 정보와 고급 기술들 돈 한 푼 안 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정부가 겉다위 시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겉다위 시기라고. 우리는 선진 기술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그 기술을 어떻게든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추세잖아요. 우리 시기는 지금 시기는 우리가 또 배우려고 하는 노력 자세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시기는 되게 자존심만 쓸데없는 똥꼬집만 가지고 있던 시기예요. 하멜이 가지고 있는 고급 기술들 전부 다 사장돼 버린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뭐죠? 총포, 합포. 그래서 네덜란드들이 되게 빠른 시기에 무기를 만들었어요. 총과 합포들을 막 만들었어요. 이걸 빨리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이걸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한 짓 한 게 뭐냐면 하멜을 포함한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와가지고 조서를 다 꾸미고 난 다음에 서울의 양반집에서 한 10집인 20집 전부 다 초대해요. 초대한 이유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한 원숭이 취급을 해요. 야, 우리나라에 무슨 원숭이 들어왔대? 서양은 원숭이 들어왔대? 그럼 우리 그 패션쇼 하면 우리 워킹 하잖아요, 이렇게. 응? 패션 언제 워킹 하잖아요. 이렇게 걷기, 뒤돌아가기, 이거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막 키키리고 막 웃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난파돼서 갔는데 지네들이 이렇게 걷기, 뒤로 가기, 지금처럼 패션쇼가 아니라 그러면서 끼리끼리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종차별적 느낌이 들까, 안 들까? 들지. 속으로 여가지 이러니 막 쌍욕 할 거 아니야, 속으로. 밖으로 뱉지 못하더라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얘들이 우리가 더 선진화를 했던 애들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야, 우리를 보고 웃는 게 좀 이상하다. 비웃는다는 거 알 거 아니야. 인종차별하는 거 알 거 아니야. 되게 기분 나쁘지. 그 기록이 다 남아있단 말이야. 하멜 페루지에. 생각해보세요. 자존심 되게 상하지. 또 있어요. 걱정거리는 청나라 사신 지 오랜 해가 되면 전부 다 집에 궁궐에, 그러니까 그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전부 다 밀봉했다는 거예요. 얘들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왜? 청나라 사신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외국의 애들 와서 새로운 뭘 받아들이고 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조선이 뭐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숨겼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 보냅니다. 누가? 하멜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멜 일당이죠. 하멜뿐만이 아니라 하멜 일당 한 20여 명 정도죠. 하멜을 포함한 한 20여 명 일당이 강진으로 유배 갑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외국인 유배입니다. 네. 외국인이 최초 유배된 사건.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코끼리를 선물했는데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제주도 유배. 외국인들이 너무 그래서 강진을 유배. 이게 되게 희한한 유배, 코끼리 유배, 외국인 유배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록에 보면 두 케이스가 있는데 하멜을 포함한 유배는 두 가지가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지정해주고 먹고 자게끔 해주는 공간이 하나 있고 아예 그냥 너는 지역만 가라고 알아서 먹고 살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예요. 외국인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 말도 못해. 우리 풍습도 몰라. 뭘 먹으라는 얘기야. 그냥 강제로 떨쳐놓은 거야. 그럼 이들 먹고 살 때 방법을 볼까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벌목에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돼. 요즘 말로 치면 노가다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기 그 고급 기술을 가진 애들이 노가다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강진에 가면 하나 남아있는 게 이제 우리 농사 짓는 수로 있지, 수로. 물이 통할 수 있는 수로들을 갖다 만들었어요, 애들이. 근데 그 수로가 문화재로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네, 우리식의 수로가 아니에요. 이네들 네덜란드식 수로가 만들어졌고 돌담 있지. 우리 시골에 하면 담들을 통해서 집과 집을 이렇게 영역을 경계로 하고 있잖아요. 돌담을 많이 싸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돌이니까 그 돌담 싸는 그 방식도 기단부가 전부 다 네덜란드식으로 싸져 있어요. 가보시면. 네.
여러분 강진 가면 어떻게 문화재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게 끝이지. 이런 거 보고 오는 게 되게 재밌어야 된다. 와, 내 책에 배운 걸, 선생님한테 배운 걸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게 좋지 않나? 네, 이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이 이 나라에 살 수 없겠다. 탈출을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요. 배를 만들 수밖에 없겠다. 어차피 산에 가서 나무 하잖아요, 애들이. 산에 가서 큰 나무 아름다리를 갖다 모아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탈출해서 일본으로 가게 돼요. 일본에서는 웰컴이에요. 왜? 서양의 고급 정보들이 일본을 막 받아들인 시기인데 웬 떡? 날로 먹은 거야. 고급 정보들 일본에 다 취하게 되고 우리는 그냥 폐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의 사고가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다. 서양인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메를 보면서 우리 17세기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엉망진창인지를 잘 보여주더라. 실학 가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 가겠습니다. 이수강. 백과사전 지봉유설 밑줄 긋습니다. 지봉유설의 밑줄 긋는데 뒤에 설자에 동그랗게 치죠. 지봉유설. 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요즘 말로 치면 뭐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거 같으면 구글 정도가 백과사전이겠지. 뭘 찾는데 검색하면 대충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잘 모르면 가끔 검색해 보잖아요. 그 정도의 결국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지봉유설. 천주시리 밑줄 그어야 돼.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처음 소개했다. 천주시리를 처음 소개했다. 즉 천주교, 즉 카톨릭에 대한 내용이 처음. 네. 원래 오는 카톨릭이고 그 중국 애들이 번역할 때 천주교라고 번역을 한 거야. 이렇게 번역한 거야.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중국 애들이 번역했던 게 우리 조선으로 오게 되면서 이것도 꼭까지 천주교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야. 그래서 보통 뭐 카톨릭 성당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죠. 이게 오리지널 맞는 겁니다. 천주교는 중국식 번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주교. 같은 용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한백경, 별표, 동국지리지 때문에. 동국지리지. 역사와 지리를 고증했다. 동국지리지. 즉 우리 지명이 있죠. 동네별로 지명이 있거든요. 동국지리지는 이미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동국지리지.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잖아. 예를 들자면 미축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백제잖아. 그잖아요. 기타 등등 쭉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명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 페이지 넘겨주시죠. 유몽인, 어우야담, 유통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7급 기출이죠. 네. 유통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허균, 홍길동전을 저술.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호민 밑줄, 호민론 밑줄. 호민, 그 영웅호걸 할 때 호자입니다. 영웅호걸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려보낸 게 아니란 얘기야. 호민, 즉 영웅호걸이 중심이 돼, 세상의 중심이 되는 리더가 돼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물주가 있다면 우리 시대에 호걸을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호걸들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보낸 이유는 따로 없다. 사료바주, 유재론바. 하늘이 재능을 균등하게 부여하는데 관리의 자격을 대대로 벼슬하던 지방과 가거 출신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항상 인재가 모자라 일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노비나 서얼이에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죄가 있으므로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유재론. 그러니까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인재가 있다면 그걸 써야 된다. 유재론입니다. 허목.
칠급에 주로 나오는 인사입니다. 우리들 붕당에서는 나오죠. 허적, 허목, 그죠? 허적, 허목, 윤육 나오죠. 허목 나오면 붕당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동서남북에서 뭔가요? 남인입니다. 오케이, 남인입니다. 허목, 남인입니다. 언제 제거되죠? 경신, 한국 시기에 송시열 같은 서인들에게, 서인 노론들에게 제거되죠. 경신 한국을 기점으로 남인이 제거됩니다. 허적, 허목, 윤유 이런 인물이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실학, 오른쪽에 실학자를 한번 볼까요? 193쪽으로 가시죠. 실학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농학파들이죠. 첫 번째 유형원입니다. 유형원은 북인입니다. 반개수록. 여기 학자들과 책은 기본적으로 내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유형원의 반개수록, 이익의 송호사설 이렇게. 유형원 반개수록 갑니다. 기억번 균준론의 동그라미. 균전론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균전론. 산업공상 직업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는데요. 자, 봐봐. 균전이라는 건 토지를 균일하게 준다는 얘기에 신분에 구분하지 않고. 근데 균전론의 모순은 뭐죠? 편균 또는 균등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산업공상에 따라 주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양반 문벌제도, 가거제도, 노비제도 모순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조세를 개혁하다. 결부법 밑줄에 수학량 대신에 우리가 신라,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끊임없이 다 결부법이에요. 수학량에 따른 징수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조세제도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국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고 백성은 우리가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 적게 내야 되니까. 이게 결부법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무법으로 면적 기준, 경무법은 고구려 방식이에요. 고구려의 세금 방식이에요. 고구려의 세금 방식인 경무법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 가겠습니다. 이익 유형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익 책 좀 보시죠. 이익은 대표적인 경기 남인이에요. 유형은 아까 북인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경기 남인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이 다 등장하죠. 조선후기의 대표적 학자들 전부 다 이익의 제자들을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책이 성호사설입니다. 이익의 호가 성호입니다. 썰이 들어갔네요. 백과사전이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익의 제자를 우리 뭐라 부르죠? 성호학파라 불러요. 예. 자기들이 만든 거야. 야, 너네들이 성호학파 만들어서 스승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야, 우리 학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스승의 호를 따가지고 성호학파 이렇게 얘기하죠. 성호사설, 한전론, 최수원의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영업전을 지급하고 영업전을 매매를 금지하고 그의 토지는 자유롭게 빈출. 한전론 빈출입니다. 한전론 빈출. 너무 치면 잘 나와. 한전론. 최선의 토지를 생계줄 영업전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매를 해서 쓰란 얘기예요. 가용할 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고리대 합해 폐단 주장. 쉽게 해서 폐존론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중농학파이기 때문에 굳이 합해가 필요 없다는 거야. 합해를 없애야 한다. 폐존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범. 전랑들이 후임자 청구권을 폐지하다. 이것은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주 전랑들이 청구권 폐지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역사 서술을 제시했다. 역사운동에서 선승악패의 도덕률이 아닌 시세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시세론이라고 합니다. 요 별표. 시세론. 시세론이 결정돼야 된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책에 우리 삼국사기라 보통 얘기하죠. 보통 삼국사라고 합니다. 예, 원문에 삼국사, 우리 보통 기자 하나 붙여서 보통 삼국사기 이렇게 하는데요. 삼국사에 보면 신라 중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야. 이 김부식이 신라계라는 거죠. 신라계였던 김부식이 이 책을 중심으로 저술하다 보니 신라 중심에서 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호는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역사는 삼국사에 좀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어느 나라가 가장 막강한 나라냐, 어느 나라가 가장 힘이 강했느냐, 여기에 따라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걸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쓰죠. 그죠? 일단 시세론만 체크하세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중심 통일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나라가 가장 강했느냐, 고구려 중심 역사 써야 되지 않겠느냐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꼭 기억할 것, 이익이라는 사람은 역사서를 많이 읽었겠지만 역사서를 쓴 건 없어요. 본인이 쓴 건 없어요. 제자들 가르칠 때 일종의 방향을 설정해 줬다 보시면 됩니다. 육존론, 우리 사회를 좀먹는 6가지가 있더라. 노비, 과거제도, 양발, 문벌제도, 기교, 사치, 미신, 승려, 게으름. 그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가끔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게 뭐냐면 육존론 안에 폐존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존론 안에 폐존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존론을 애울 필요 없다는 얘기가 다르게 표현하면 함정파는 게 폐존론을 여기에 넣느냐 안 넣느냐 물어볼 거란 얘기야. 아셨죠? 공부 요령이야. 육존론 외우지 말라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6가지 중에 폐존론은 들어가지 않는 것만 체크하라는 얘기야. 이 정도까지 정약용 갑니다. 가장 많이 나올 인물 아닌가요? 별별 5개 인물 아닌가요? 네. 모든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데 정약용 같은 경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경기 남인 이렇게 이익의 직계로 쭉 내려온다 보시면 됩니다. 여전제, 정전제, 토지제도를 갖다가 나오죠. 여전제, 정전제, 빈출 나오는데 꼭 사료를 익힐 것. 빈출 나오는데 사료를 던져주고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정약용이 말할 때 우리가 숙지하는 것, 빨리 인지하는 것. 그죠? 여전제와 정전제. 설명은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말로 할게요. 읽어서 이해 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봐보세요. 여전제 볼게요. 마을에 공동 작업하고요. 네. 분배하는 걸 여전제라 불러요. 자, 봐봐요. 우리 마을, A라는 마을에 이렇게 농지가 있다 쳐봐요. 그럼 아침 일찍 몇 시부터? 6시부터 나와서 오후 6시까지 노동을 한다 쳐봐요. 열심히 농사 짓고 가을 되면 추수를 한다 쳐봐요. 그리고 이걸 n분의 1로 분급하겠대요. 전제 조건이 뭐죠? 동일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아침 6시에 나와서 오후 6시까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동력을 투여한다는 얘기. 모든 사람이 동일한 노동력을 투여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스스로 이건 아니네 하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야. 정전제를 바꿨다는 거야. 왜? 여기에 미스테이크가 있다는 거야. 실패할 요소가 있다는 거야. 봐보세요. 여러분과 저 똑같이 여기 노동력, 여기 남자들만 와보세요. 남자들께 같이 똑같이 노동력을 투입해 볼게요. 선생님을 포함한 제가 똑같은. 왜? 정남이니까 16세부터 60세 미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끝났다고. 오케이? 근데 선생님은 나이가 있어서 점심 먹고 나올게요. 한 2시쯤 나갈게요. 여러분 오전 6시부터 하시고요. 오케이? 2시에 나서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담배 피다가 뭐하다 잡담하다가 10시 되면 땡 하고 집에 갑니다. 이걸 1년 동안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서류상에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노동력이에요. 서류상에. 그리고 분배를 동일하게 내가 가져갔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분배량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찬성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아니, 선생님의 노동량과 여러분의 노동량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르잖아요. 객관성은 같지. 서류상이나 객관성은 같지. 주관적인 이익은 어떻게? 아니지.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놀다 먹은 거잖아요, 선생님은 그냥. 이건 불합리하죠. 있을 수 없죠. 이런 모순점 스스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정전제로 바꿨다고요. 스스로 모순점을 알아채고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 수정한 방법이 여기다. 자, 정전제 갑니다. 한자로 적어갑니다. 1, 2, 3, 4, 5, 6, 7, 8, 9에 이렇게. 우물정자야. 그래서 정전이야. 이렇게. 우리 마을의 땅을, 농지를 우물로 만들어 봐봐. 1, 2, 3, 4, 5 이렇게. 봐, 이게 공동 작업, 공동 n분의 1로 분배하다 보니 모순점이 발견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야. 우리 마을을 우물을 만들어서 봐보세요. 1부터 9까지는 개별 농업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빨간색. 말을 잘못 적었어. 1부터 9까지 네, 개별 농업 맞아요. 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5 공동. 네. 순간 착각했습니다. 1부터 9까지는 개개인이 전부 다 개별 농업에서 수확량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는 공동 작업하고 난 다음에 생산된 걸 공동의 비용을, 마을의 지출 비용을 쓴다는 얘기예요. 정전제가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전부 다 모순점이 다 있다는 거야. 네. 여전제의 스스로 모순점이 있다 판단하고 정전제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정전제도 마찬가지. 이거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1, 2, 3, 4, 5, 6, 7, 1, 2, 3, 4, 6, 7, 8, 9가 1부터 9까지 또 문제점이 뭐냐면 농지의 수준이 달라져요. 어떤 땅은 훨씬 더 좋은 땅, 기름진 땅, 옥토. 어떤 땅은 훨씬 더 나쁜 박토. 옥토와 옥토자입니다. 자, 여기가 옥토고 여기가 박토라 쳐봐봐. 여기가 옥토, 여기가 박토라 쳐봐봐. 누구나 옥토를 받고 싶지 박토를 받고 싶지 않잖아요. 땅의 성분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면 1, 2, 3, 4, 6, 7, 8, 9로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똑같이 불합리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성공할 수 없는 실패의 요인이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장은 다 맞는데 결국은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노동력, 그 다음에 노동력 다. 네. 강진 유배식에 되게 이런 걸 많이 연구했어요. 중국 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요. 열심히 썼는데 결국은 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정리하기 마저 가죠. 그 책 봐보시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강진 유배식이 다 적었습니다. 네, 강진 유배식이 다 적은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화 작물 지급본입니다. 전통적인 농농사의 채소, 약재, 담배 등을 상품화해서 가정의 수익을 증대시키자는 얘기. 삼논설, 탕논, 역성혁명제식 원목이죠. 탕논, 원논, 원목, 역성혁명. 즉 군주가 뛰어나지 못하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성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배경. 경기도 강주 출신이고요. 남인이기도 하고요. 신유박해로 연루되어 강진에 유배됐대요. 가장 많이 나와서 모든 점이 잘 나온 게 신유박해 때 강진 유배됐대요. 18년 동안 유배됐죠. 그 유자의 동그랗죠. 신유박해 유. 되게 여기 좋아요.
신유박해, 신해박해, 신유박해 이렇게 신유박해 때 강진우 유배 유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18년간 저술을 하면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답니다. 그리고 서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학자들이 우리 그 시기에 학자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 정량의 책도 전부 하나로 다 모아서 쓴 책, 여유당 전서입니다. 여유당 전서는 정약용이 쓴 책이 아닙니다. 예. 정약용이 호를 따서 여유당 전서, 정약용의 책들 다 여기다 모았다. 예. 말 그대로 컬렉션 한 거야. 예. 컬렉션 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약용의 추에 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195쪽입니다. 목민심서, 지방간이 지켜야 할 도리죠. 유배를 가는 그 시기에 18세기에 엄청나게 지방관들이 부패를 보죠. 그 목민관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도덕을 적은 게 목민신서입니다. 경세유표. 경자가들 경제 좀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끝부분에 보면 정치 있어. 정치 제도 개혁을 주장한 게 경세유표. 그리고 경세유표 서양 기술을 수용하기 이용감 이쪽을 봐봐. 이용감. 서양 기술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용감을 설치. 흠음시서 형벌에 대한 얘기. 탕론, 존 노크의 사회계약설과 일치하다. 존 노크 사회계약설 찍었습니다. 탕론. 이거 뭐죠? 역성혁명을 인정하는 거죠. 왕이 능력이 없으면 바꿔야 된다. 전론, 기회론. 기회론 보시죠. 북악파의 사상을 수용을 하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기술 때문이다. 기회론이라고 합니다. 정약용 학문가입니다. 정리, 실학의 집단, 이서일표, 목민신서, 서흠문서, 서서 두 개 동그라미 치고 표 동그라미 치죠. 이서일표라고 해요. 통상. 지리서, 아방강 욕구에 밑줄 그어야 돼. 아방강 욕구, 색깔 칠해야 돼. 아방강 욕구. 이것도 마찬가지. 지리를 통해서, 즉 지명을 통해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아까 누구 하나 있었는데 기억할 수 있어요? 지명을 또 공부하는 사람 하나 있었죠. 누구죠? 응? 네. 한백겸이 먼저야. 한백겸의 동국지리가 먼저고 정약용의 책이 뒤로 가야 돼. 그 정약용 책에 이런 게 나오죠. 어떤 지명이 나왔는데 자기 한번 들어보지 못한 지명이야. 어디지? 중국에도 지명이 없고 우리도 지명이 없는 거야. 이 지명이 특정한 지명이 하나 나왔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그때 온갖 서적을 다 뒤져봤는데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무한정 뻗어나가더라는 거야. 우리가 쓰는 지명인데 우리 백두산 여기잖아요. 백두산 동쪽 무한정 뻗어나가대. 여기에 있더라. 이 지명이. 이게 발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쓰고 알고 있는 그 지명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여기더라는 거야.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동북 방향 무한정 올라가더라. 마찬가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 한백교처럼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을 취하더라. 아방강 욕구, 국어학, 아언각비, 국어에서 우리 역사에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보죠. 박제가 함께 종두법을 연구, 마가해통 밑줄 가는데 종두법. 홍역이라든가 전염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역 앤드 전염병. 요즘은 코로나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전설 지장. 한강에 주교 배다리를 설계했다. 한강에 주교를 설치했다. 어디서 어디까지? 용산에서 노량진까지. 이게 정조의 수원 가는 길, 그 첫 번째 코스입니다. 수원행을 가는데 첫 번째 한강을 넘어야 되잖아요. 한강에 배를 묶어서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수원성 축조 하는데 거중길 상했다. 무거운 짐을 한 10년짜리 공사를 한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엄청난 기기의 발견이었다. 정도까지.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작의 그 사료들 여러분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기타 박세당 갑니다. 197쪽에 박세당이 쓴 책 색경. 홍만선 산림경제, 서유구 임원경제지,
서유고 임원 경제지. 서유고 임원 경제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순조 때. 그 니은번 봐주시면 니은번. 정부가 분홍충으로 하여금 무전 농민을 고용하여 하나의 집단 농장을 형성하고 경영에 하는 준전을 주장하였다. 세수 정치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지주를 인정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토지 개혁을 주장했다. 준전놈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유구가 주장하는 내용은 공산주의인가요? 물어본다는 얘기죠. 우리 체제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돈이 움직이는 사회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도 뭐예요? 공산주의, 공동 생산을 공동 분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임원 경제에서 보시면 정부가 분홍충을 하여금 무전 농민을 고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분홍충을 이용한다기 때문에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산주의라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특정 계층이 분홍층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준전론을 얘기하는 것은 즉 공산주의 얘기는 옳지 않다. 이게 7급 기출이야. 7급에 나온 내용이야. 우리 9급에 내려왔을 때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쉬어갈까요? 네, 상공.